안녕하세요. 30대 중반의 경기도 사는 여성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할 사연은 얼마 전에 겪은 일인데 지금도 생각하면 소름이 돋고 무릎에 힘이 쭉 빠져요. 제 인생을 바꾼 전화 한 통에 관한 이야기인데 처음부터 차근차근 말씀드릴게요. 저희 아빠는 자수성가한 분이에요. 시골 산자락에서 태어난 아빠는 18에 무작정 서울로 올라와서 남해 밑에서 허드렛 일부터 시작하셨대요. 공장 청소, 집 나르기, 새벽 배달 안 해본 일이 없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구르시다가 기술을 하나 익히셨고 30쯤에 본인 이름으로 작은 제조 공장을 차리셨어요. 처음엔 본인 포함 3명이 전부였대요. 아빠가 직접 거래처를 뛰어다니면서 영업하고 물건 포장해서 납품하고 밤에는 사무실 불 켜놓고 견적서 쓰고 잠을 4-5시간밖에 못 주무시던 시절이 10년도 넘었다더라고요. 명절에도 공장에 나가셨고 가족여행이라는 걸 해본 적이 없으셨대요. 그렇게 버티고 또 버텨서 지금은 직원이 20명 넘는 중소기업으로 키워놓으셨어요. 재벌은 아니지만 정말 맨손으로 시작해서 확실하게 집안을 일으킨 분이에요. 주변에서도 아빠 이야기라면 대단하다는 말이 제일 먼저 나올 정도로요. 근데 그 과정에서 잃은 것도 있었죠. 엄마는 제가 초등학교 때 아빠랑 이혼하셨어요. 아빠가 일에만 매달리시니까 엄마는 외로우셨던 것 같아요. 나중에 이모한테 들었는데 엄마도 아빠에게 수없이 대화를 시도하셨대요. 주말에 한 번만이라도 같이 밥 먹자고, 딸 학교 행사에 같이 가달라고. 근데 아빠는 매번 바쁘다, 다음에, 이번 달만 넘기면, 이번 일만 해결되면 이런 말만 반복하셨대요. 그 이번 달이 결국 몇 년이 넘은 거죠. 엄마 입장에서는 혼자 아이 키우면서 남편은 새벽에 나가서 밤늦게 들어오고 주말에도 공장이고 대화다운 대화를 한 게 언제인지 기억도 안 나는 생활이었으니 견디기 힘드셨을 거예요. 엄마가 마지막으로 아빠한테 나 이러다 진짜 나간다 라고 선포했을 때도 아빠가 알았어, 다음 주에 시간 낼게 하고 말았대요. 근데 그 다음 주에도 약속을 안 지키셨고 결국 엄마는 짐을 싸셨어요. 그날 새벽 엄마가 현관문 여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복도에 서 있던 엄마 뒷모습이 아직도 기억나요. 캐리어 손잡이를 잡고 한참 서 계시다가 돌아보지 않고 나가셨어요. 엄마는 그렇게 아빠와 이혼 후에 재혼하셨고 저는 아빠랑 둘이 남았어요. 어렸을 때는 솔직히 아빠가 미웠어요. 엄마가 떠난 건 결국 아빠 때문이었으니까요. 학교 행사 때 다른 집은 엄마 아빠가 같이 오는데 전 매번 아빠 혼자이거나 아무도 안 오거나 친구들이 너네 엄만 왜 안 와라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없어서 입이 딱 막혔어요. 운동회 때 엄마가 만들어 온 김밥을 나눠주는 집이 부러웠고 부모님 동의서에 엄마 서명란을 비워두는 게 부끄러웠어요. 그때는 아빠를 원망했어요. 왜 일만 했냐고, 왜 엄마를 붙잡지 않으셨냐고 속으로 그런 말을 수백 번은 했을 거예요. 한 번은 아빠한테 직접 소리를 지른 적도 있어요. 중학교 때 학교에서 가족 그림을 그리라는 숙제를 받고 속이상해서 집에서 내내 울었거든요. 그래서 아빠한테 다 아빠 때문이야. 왜 엄마를 보낸 거야? 하고 울면서 소리쳤는데 아빠는 한마디도 못하시고 그냥 거실에 서 계시기만 했어요. 그때 아빠 표정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런 아빠가 어느 순간 확 달라지셨어요. 엄마가 떠난 뒤로 아빠도 반성을 많이 하신 것 같았어요. 일에만 매달리던 분인데 어느 순간 서툴게나마 저를 위해 시간을 쪼개기 시작하셨거든요. 머리 묶어주는 것도 못해서 동영상부터 보고 연습을 하셨죠. 처음엔 머리카락이 울퉁불퉁했는데 몇 달 지나니까 제법 깔끔해지더라고요.
집에서 밥을 먹을 때도 대부분 밖에서 사온 음식이었는데 나중엔 직접 건강식으로 챙겨주시기 시작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가짓수가 늘어났죠. 물론 맛이 항상 좋았던 건 아니에요. 계란말이에 설탕 대신 소금을 넣은 날도 있었고 국이 너무 짜서 물을 타먹은 적도 있었는데 생각해보면 그게 다 정이잖아요. 첼로 학원 끝나는 시간에 맞춰 데리러 오시는데 공장에서 기름 묻은 작업복 그대로 오신 적도 있었고요. 처음엔 학원 앞에 서 계신 모습이 부끄러웠는데 갈수록 그게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 세상에 나를 위해 어떤 모습으로든 무작정 달려와주는 사람은 아빠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요. 혼자 남은 아빠는 재혼하지 않으셨어요. 주변에서 소개가 들어와도 엄마와의 좋지 않은 기억이 있는 아이한테 지금 새엄마를 드리는 건 안 된다면서 전부 거절하셨대요. 재혼해야 공장도 더 잘 되지 않겠냐라는 말에도 공장이 중요하냐 딸이 중요하지라면서 대화를 끊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아마도 아빠는 본인의 지난 결혼 생활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저에 대한 존중과 사랑으로 또 다른 삶을 결심하신 것 같았습니다. 아빠 덕분에 저는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첼로를 좋아했는데 아빠가 학원비, 악기, 대학 등록금까지 전부 대주셨어요. 모든 악기가 그렇겠지만 첼로도 돈이 많이 들거든요. 악기 자체도 비싸고 레슨비도 비중이 큰데 아빠는 한 번도 부담스럽다는 내색을 안 하셨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제 학비 내려고 차도 중고로 바꾸셨더라고요. 저에게 직접 말씀해 주신 적은 없거든요. 그냥 어느 날 차가 바뀌어 있었고 저는 한참 뒤에야 이유를 알게 됐어요. 저를 둘러싼 모든 일에 아빠의 사랑이 담겨 있다는 걸 깨달았죠. 20대 초중반, 일이 잘 안 풀렸을 당시 일주일을 방에 틀어박혀서 울었던 적이 있거든요. 여태껏 첼로만 잡고 살았는데 일이 풀리지 않으니 이 길도 곧 끝이라는 공포가 덮쳐왔거든요. 아빠가 투자한 시간, 돈, 마음을 생각하면 더 괴로웠어요. 아빠는 매번 방문 앞에 밥을 갖다 놓고 다른 말은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노크도 안 하시고 괜찮냐는 말도 안 하시고 그냥 밥상만 놓고 가셨죠. 원래 감정 표현이 서투른 분이시거든요. 그렇게 일주일째 되던 날 밥상 옆에 포스트잇이 하나 놓여 있었어요.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딸, 아빠도 공장 3번 무너지고 4번째 됐다. 그거 보고 울면서 웃었어요. 아빠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위로였겠다 싶었거든요. 이후 다시 일어난 저는 피나는 노력을 해서 오케스트라에 소속된 첼로 연주자로 일할 수 있게 됐어요. 연봉이 엄청난 직업은 아니지만 제가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살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아빠한테 받은 가장 큰 선물 같아요. 지금은 아빠를 마음 깊이 존경해요. 자기 잘못을 인정하고 바꾸려고 애쓰고 실제로 달라진 분이잖아요. 세상에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서툴지만 꾸준하고 말은 없지만 진심인 사람. 저한테 아빠는 그냥 가족이 아니라 제 인생 전체를 받쳐주는 기둥 같은 분이에요. 그래서 연애를 하면서도 항상 아빠 생각이 먼저였어요. 내가 만나는 사람이 아빠한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인지 아빠가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인지 그게 저한텐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남편은 30대 초반에 만났어요. 사실 정확히 따지자면 남편은 아니지만 만날 때 호칭으로 남편이라 불러서 그냥 편하게 이렇게 칭할게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등산 동호회에서였어요. 저의 주 일이 앉아서 연주하는 거다 보니 체력 관리를 따로 해야 하거든요. 허리도 신경 써야 하고 어깨 근력도 중요하고
그래서 주말마다 등산을 다녔는데 오케스트라 동료 소개로 동호회에 가입하게 됐어요. 남편은 거기서 꽤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저보다 6살 위에 키가 크고 인상이 깔끔한 스타일이었고 말을 정말 재밌게 하는 사람이었어요. 등산 장비도 고가 브랜드만 쓰고 산 정상에 올라가면 배낭에서 비싼 영양 보조제를 꺼내 회원들한테 나눠주기도 했어요. 외제차를 몰았고 옷도 늘 깔끔하게 맞춰 입고 다녔으니까 동호회 사람들 사이에서는 이 사람이 부잣집 출신이라는 게 거의 기정사실이었어요. 회식 자리에서 한 번씩 통 크게 오늘 내가 쏜다 하면서 전체 계산을 하기도 했고요. 직업은 인테리어 관련한 회사에 다닌다고 했어요. 그런데 입사한 지 얼마 안 된 말단 사원이라고 하더라고요. 그 전에 뭘 했냐고 물어본 적이 있는데 남편이 쿨하게 대답했어요. 그냥 이것저것 하느라 늦어졌어요. 세계 여행 다니고 요리학원도 다니고 바리스타 자격증도 따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놀았죠. 욜로족이라고 해야 하나? 그러다 집에서 이젠 정착하라기에 취직했죠. 서핑, 캠핑, 와인 등 취미가 다양했어요. 어쩐지 이야기도 풍부하고 어딜 가든 분위기를 주도하는 타입이었어요. 그만큼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온 경험이 있으니까요. 동호회 회원들도 나서서 태호 형은 인생을 즐기는 법을 아는 사람이라고 할 정도였죠. 처음에 저는 남편을 그냥 동호회 선배 정도로 생각했어요. 저도 그렇고 남편도 저한테 특별히 관심이 있어 보이지도 않았거든요. 다른 여자 회원들한테도 친절했고 모임에서 늘 중심에 있는 사람이라 특정 누군가한테 집중한다는 느낌이 없었어요. 근데 두어 달쯤 지나면서 남편이 제게 먼저 다가오기 시작했어요. 등산할 때 어느 순간부터 슬쩍 제 옆으로 오더니 페이스를 맞춰 걸으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건네고 경사가 가파른 구간에서 손을 내밀어 주기도 하고 중간중간 물을 건네주기도 하고요. 하산 후에 밥 한번 같이 먹을래요? 라고 자연스럽게 묻더라고요. 처음 둘이 밥을 먹은 날 어색하게 마주 앉아 있었는데 남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연주 잘하니 멋있어요. 좋아하는 일 하면서 사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부럽거든요. 그 말이 꽤 인상 깊었어요. 보통 제 직업 얘기하면 안정적인 일이에요와 같은 반응이 먼저 돌아오거든요. 소개팅에서 남자를 만나면 제게 대뜸 연봉을 물어본 적도 있었고 클래식이요? 그걸로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가 하는 일이 뭔가 불안정하고 부족한 것처럼 느껴져서 위축됐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은 달랐어요. 적어도 그때는요. 한 달쯤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연락이 잦아졌고 등산 모임 외에도 둘만 따로 만나게 됐어요. 카페에서 커피 마시면서 이야기하기도 하고 퇴근 후에 저녁 먹으러 다니기도 하고요. 그러다 연인이 됐죠. 남편의 매력은 자유로움이었어요. 저는 어릴 때부터 연습, 레슨, 시험, 입단, 공연, 스케줄에 맞춰서 살아온 사람이거든요. 정해진 마감과 틀에 맞춰 규칙적이고 절제된 생활이 몸에 배어 있는데 남편은 정반대였어요. 인생 한 번인데 하고 싶은 거 해야지가 입버릇이었고 주말에 갑자기 바다 보러 가자 하면서 차 몰고 강릉까지 달리는 사람이었어요. 갑작스럽고 난데없는 데이트가 많았는데 그게 나쁘지 않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편견이 없고 낭만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뭘 하든 멋있다고 해줬고 평범한 하루도 남편과 보내면 뭔가 특별해지는 느낌이었어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일부러 찾아서 들어봤다면서 감상을 이야기해줄 때는 가슴이 두근거리기도 했고요. 클래식에 관심 없는 사람이 대부분이잖아요. 남편도 그런 사람 중 하나였지만 그래도 저와 대화하기 위해 음악을 듣고 질문을 하는 게 귀엽고 고마웠어요. 이 곡은 처음엔 슬프다가 뒤에 가면 밝아지더라. 왜 그런 거야? 이런 질문 같은 거요. 그런 관심과 배려가 좋았어요.
그렇게 사귄 지 1년쯤 됐을 때 남편이 슬슬 결혼 이야기를 꺼냈어요. 산책하다가 아파트 단지를 지나가는데 남편이 불쑥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데서 살면 좋겠다. 결혼하면. 저도 남편과의 함께하는 미래를 생각하면 싫진 않았어요. 그런데 막상 현실적으로 생각하니 머릿속이 복잡해지더라고요. 남편은 회사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았고 직급도 말단 사원이잖아요. 집에서 지원받을 게 있다곤 했는데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있다는 건지 확실하지가 않았어요. 제가 결혼하고 싶으면 우리 같이 구체적인 계획 좀 세워보자 하면 남편은 늘 그건 그때 가서 생각하면 되지. 왜 벌써부터 걱정이야? 라는 식이었어요. 대출은 어떻게 할 건지, 생활비 분담은 어떻게 할 건지 이런 현실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하면 화제를 슬쩍 돌려버렸거든요. 결혼은 연애와 다르잖아요. 서로에 대해 알아가고 맞춰볼 부분을 논의해봤으면 좋겠는데 자꾸 회피하니까 답답하더라고요. 가치관이나 성향이 저와 맞지 않다는 느낌이 계속 들었어요. 친구들한테 고민을 이야기했더니 다들 비슷한 말을 하더라고요. 결혼은 타이밍이야. 이것저것 따지면 평생 못 간다? 그 정도 남자면 결혼 시장에선 그냥 보통이지. 분명 단점을 상쇄할 장점이 있을 거야. 완벽한 사람이 어딨어. 맞춰가는 거지. 틀린 말은 아닌데 속이 시원하게 풀리진 않았어요. 머리로는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마음 한쪽이 자꾸 찜찜한 거 있잖아요. 뭐라고 딱 집어서 말하기 어려운 그런 불안감이요. 그 상태가 몇 주째 이어졌어요. 고민 끝에 아빠한테 이야기했어요. 아빠를 찾아뵙고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결혼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한동안 말이 없으시던 아빠는 조용히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어떤 사람이냐? 나이, 성격, 직업, 만난 기간을 대충 말씀드렸어요. 다 듣고 나서 아빠가 내가 한번 만나보겠다 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이런 말씀을 하신 건 살면서 처음이라 좀 긴장이 됐어요. 그래서 셋이 한 음식점에서 만났어요. 남편도 나름 준비를 했더라고요. 깔끔하게 차려입고 와서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하면서 깍듯이 인사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고기를 직접 굽기 시작했어요. 아빠 잔에 술도 두 손으로 공손하게 따랐고 대화도 매끄럽게 이어갔어요. 표면적으로는 흠잡을 데가 없었죠. 근데 아빠 표정이 시간이 갈수록 미묘해지더라고요. 알고 보니 남편이 말을 너무 잘하는 게 오히려 걸리셨대요. 아빠가 직장 생활은 어떠냐? 물으면 간단한 대답을 굉장히 뭔가 있는 것처럼 늘어놓으며 설명하고 앞으로 계획은 뭐냐? 물으면 또 거창하게 펼쳐놓는데 아빠 귀에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들렸다는 거예요. 투자 쪽으로도 관심이 있고요. 1, 2년 안에 독립할 생각도 갖고 있습니다. 이런 말만 하고 지금 월급이 얼마인지, 저축은 하고 있는지, 직업적으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그런 현실적인 이야기는 교묘하게 피해갔어요. 저에게 말해주지 않아서 아빠를 통해 물어본 건데 역시나 두루뭉술하더라고요. 아빠가 한번 직접적으로 지금 모아놓은 돈은 좀 있냐? 라고 물으셨는데 남편은 웃으면서 돈보다 중요한 게 사람 아니겠습니까? 지원이만 있으면 뭐든 해낼 자신 있습니다. 하고 넘겨버렸어요. 그 순간 아빠 눈에 뭔가가 스쳤대요. 사업하면서 그런 식으로 질문을 피하는 사람을 수없이 봐오셨으니까요. 돌아오는 차 안에서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능글맞은 사람이네. 근데 문제는 말은 번들을한데 알맹이가 없다는 거야. 안 되겠다. 저도 남편이 답답했지만 솔직히 아빠한테도 서운했어요. 남편이 나름대로 준비해서 갔는데 한마디로 안 된다고 정리해버리시니까요. 속으로는 우리 부녀가 너무 까다로운 건가라는 생각까지 들더군요. 근데 아빠가 바로 이어서 말씀하셨어요.
그래도 네가 좋다면 좀 더 만나봐라. 사람은 시간이 지나면 본색이 나오는 법이니까. 너도 직접 겪어봐야 알지. 그래도 확고하게 반대를 하신 건 아니었어요. 다만 확신이 없으셨던 거죠. 아빠다운 방식이었어요. 직접 막지는 않고 대신 지켜보겠다는 뜻으로요. 아빠를 만나고 나서 남편은 미묘하게 달라졌어요. 며칠 뒤 저녁 먹다가 남편이 슬쩍 운을 뗐어요. 아버님이 나 별로 안 좋아하시는 것 같던데? 아니라고 했지만 남편 표정이 잠깐 어두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부터 저한테 훨씬 더 잘하기 시작했어요. 문제는 그 잘함이 좀 과했다는 거예요. 매일 퇴근 시간에 맞춰 연습실 앞에 나타나고 꽃이나 케이크를 수시로 사다 주고 제 SNS에 사진 올리면 빠짐없이 댓글을 달고 하루에 카톡이 수십 개씩 오고 전에는 자유롭고 쿨한 사람이었는데 갑자기 매 순간 저를 꼭 붙잡고 있으려는 느낌이었어요. 감동이라기보단 솔직히 숨이 좀 막혔습니다. 그쯤 제가 살던 오피스텔 계약 만료가 다가오고 있었어요. 재계약할지 다른 데로 이사할지 고민 중이었는데 남편이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꺼냈어요. 재계약하지 마. 결혼하면 더 큰 집이 필요하잖아. 나랑 같이 살 집을 아예 매매로 알아보자. 그러면서 덧붙이더라고요. 매매 자금은 내가 많은 부분 부담할게. 걱정하지 마. 아직 정식으로 프로포즈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벌써 집 매매 이야기가 나오니까 좀 당황했어요. 남편은 은근히 이 상황에 들떠 보였어요. 주말마다 부동산 자료를 보여주면서 이 동네 어때? 여기 학군도 좋고 교통도 괜찮은데 하면서요. 부담은 계속됐어요. 동호회 모임에서도 남편이 제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우리 곧 결혼할 것 같아 하고 선언하듯 말한 적도 있었어요. 제가 옆에서 당황해하니까 남편이 웃으면서 제 손을 잡았어요. 다른 멤버들이 축하한다, 잘 어울린다 하면서 박수를 쳐서 그 자리에서 아니라고 하기도 못했죠. 다들 태호가 저 정도면 진짜 진심인 거다, 놓치면 후회한다 라고 하는데 그런 말들에 제 마음이 점점 흔들렸어요. 이만큼 해주는 사람이 또 나타날까? 이 나이에 이 정도면 된 거 아닌가? 하는 마음이 자꾸 고개를 들었습니다. 남편의 한결같은 구애에 결국 마음이 기울었어요. 결정적이었던 건 어느 날 저녁에 남편이 제게 해준 말 한마디였어요. 나는 지원이 네가 첼로 치는 모습이 세상에서 제일 좋아. 결혼해도 절대 그만두게 하지 않을게. 네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게 해줄게. 그 말이 크게 와닿았어요. 결혼하면 악기 같은 건 취미 정도로만 해야지 그걸로 어떻게 먹고 사냐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사람들은 제게 여자가 저녁에 공연하면 집안일은 누가 하냐 라는 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결혼하면 악기를 놓아야 하나 싶은 두려움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그걸 단번에 지워준 거예요. 제 일을 존중해주고 응원해주고 지켜주겠다고 했으니까요.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이 사람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강바람이 불어오는데 남편이 자기 겉옷을 벗어서 제 어깨에 걸쳐줬어요. 그 순간 모든 게 영화 같다고 생각했죠. 바보같이. 결국 저는 아빠한테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렸어요. 아빠가 또다시 한참 동안 아무 말씀이 없으시다가 한참이 지나서야 입을 여셨어요. 네가 정했으면 아빠가 뭐라고 하겠냐. 알겠다. 찬성이라기보단 체념에 가까운 목소리였어요. 뭔가 더 말씀하실 것 같기도 했는데 삼키신 것 같았어요. 아빠답게 짧고 조용하게 축하한다는 말을 덧붙이셨는데 이 마음이 뭔가 쿵 내려앉는 기분이었죠. 그렇게 결혼 준비가 시작됐어요. 결혼 준비 초반에는 정말 행복했어요.
둘이 웨딩홀 투어 다니고 스드메 상담받으면서 드레스 고르고 이런저런 디자인 놓고 이게 낫다 저게 낫다 티격태격하고 가전도 보고 주말마다 부동산 돌아다니면서 신혼집 매물도 받고요. 남편은 굉장히 적극적이었어요. 인테리어 아이디어도 많고 가구 배치에 대한 의견도 구체적이었고 이 벽에다 니 첼로 거치대 달면 멋있겠다 같은 말을 하면서 분위기를 띄웠어요. 이런 일상이 쭉 계속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혼집 매매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나오면서 공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같이 보던 아파트가 있었는데요. 남편은 처음에 분명 내가 많이 부담하겠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막상 계약금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니까 태도가 달라졌어요. 미안한데 사실 지금 당장 여유 자금이 없어. 재테크에 묶여있는 것도 있고 갚아야 할 것도 좀 있어서 우선 자기가 먼저 마련해 줄 수 있을까? 나중에 내가 꼭 채울게.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확 왔어요. 분명히 동호회에서 부잣집으로 통했고 본인도 집에서 받은 게 있다고 했고 매매 자금을 크게 내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돈이 없다뇨? 재테크에 묶여있다는 게 구체적으로 뭔데? 하고 물었더니 코인이랑 해외 주식이라면서 지금 빼면 손해가 크다고 했어요. 더 따져보고 싶었지만 남편이 분위기를 묘하게 몰아가는 바람에 깊이 파고들기가 어려웠어요. 뭐 집이야 있는 사람이 준비하면 되지만 약속한 게 어긋나니까 뭔가 기분이 찜찜하더라고요. 그래도 결혼식 비용은 내가 많은 부분 책임질게. 집만 자기가 좀 먼저 해줘. 부부인데 서로 돕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말하니까 마치 제가 이기적인 사람이 되는 것 같은 기분이 들더라고요. 여기서 더 따지면 넌 내가 집 해준다고 해서 결혼하는 거냐 왜 그렇게 따지냐는 말이 돌아올 것 같아서 입을 다물었어요. 결국 제 쪽에서 해결하기로 했어요. 그동안 연주 생활하면서 모은 돈으로는 턱없이 부족해서 아빠한테 전화를 드리게 됐죠. 결혼 준비 상황이라 집 이야기랑 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요. 전화기 너머로 아빠가 한숨을 길게 쉬시는 게 들렸어요. 그놈은 돈이 있다면서 왜 네가 내야 하냐? 너 정말 그 친구 경제적 상황을 알고 있는 거야? 그 정도는 알아야 한다. 맞는 말이었어요. 반박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도 저는 결혼이 하고 싶었어요. 재테크에 묶여있어서 일시적으로 그런 거야. 나중에 다 해준대. 라고 설명했는데 아빠가 전화기 너머로 또 한참 말이 없으셨어요. 그 침묵이 굉장히 길게 느껴졌죠. 결국 본인이 집을 마련해 주겠다고 하셨죠. 아빠가 제 이름으로 따로 적금을 들어놓으신 게 있었대요. 시집 갈 때 쓰라고 모아두신 거예요. 거기에 조금 더 무리해서 보태주신 거죠. 결국 그렇게 제 돈과 아빠 돈으로 매매 계약을 진행하게 됐어요. 계약하는 날 부동산에서 서류에 도장을 찍는데 손이 떨렸어요. 이게 맞나 싶은 마음이 확 밀려왔어요. 옆에서 남편이 잘 될 거야, 걱정 마. 그리고 남은 대출금은 같이 상환하는 거다. 우리 집이니까. 하면서 제 어깨를 툭 쳤는데 그 손길이 한없이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여기까지 오는데 저와 아빠가 평생 아껴서 모은 돈이 들어간 건데 남편은 왜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는 걸까? 대출금 함께 갚자는 말은 지킬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스쳤지만 이미 너무 많은 것들이 진행돼 버린 뒤라 되돌리기가 무서웠어요. 눈을 질끈 감고 도장을 찍었어요. 부동산 사장님과 남편이 함께 웃는데 왜인지 그 순간이 귀에 제대로 안 들어오더라고요. 밖으로 나와서 남편이 우리 집 생겼다! 축하해! 하면서 활짝 웃었어요. 저도 따라 웃고 싶었지만 쉬 그럴 수 없었죠. 집 계약이 끝나고 나서 남편의 약속이 남았어요. 집은 제가 마련했으니 나머진 자기가 전부 책임지겠다는 약속이요.
가전이랑 가구 일체를 남편이 사기로 했고 결혼하면 차도 한 대 뽑아주겠다고 했거든요. 집은 네가 해줬잖아. 나머진 내가 다 할게. 걱정 마. 그 말을 믿었어요. 아니, 믿고 싶었어요. 남편이 나머지를 책임지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거라고 스스로를 납득시켰거든요. 그래야 제가 계산적으로 이 사람을 대하지 않을 것 같아서요.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약속들이 하나씩 밀리기 시작했어요. 혼수 이야기를 꺼내면 이번 달엔 좀 빠듯해서 다음 달에 같이 보러 가자 라고 하더니 다음 달이 되면 또 미루고 제가 이번 주말에 가전 매장 가자 하면 주말에 갑자기 일이 생겼다 라면서 약속을 취소하고 한 번은 제가 냉장고랑 세탁기 모델을 몇 개 골라놓고 남편한테 보여줬어요. 이 중에 골라. 이번 달 안에 주문하자 라고 했더니 남편이 폰 화면을 훑어보면서 좀 더 알아보자. 급할 것 없잖아. 더 나은 게 있을 수도 있어 라고 했어요. 제 표정이 안 좋아지니까 왜 그래? 안 해준다는 게 아니라 좀 더 좋은 걸로 해주고 싶다는 거야 하면서 분위기를 수습하더라고요. 매번 이런 식이었어요. 거절은 안 하는데 실행도 안 하는 거예요. 차 이야기는 아예 화제에서 사라졌어요. 제가 차는 언제쯤 알아볼 거야? 라고 물으면 결혼식 끝나고 여유 생기면 바로 알아보자 라고 슬쩍 시점을 뒤로 밀어버렸어요. 결국 혼수는 꼭 필요한 선에서 제가 먼저 어느 정도 해결했고 나머진 전부 결혼식 이후로 미루기로 했어요. 남편이 약속한 건 많은데 실행된 건 하나도 없는 어이없는 상황이었죠. 아빠는 이 상황을 다 알고 계셨어요. 곁에서 어떻게 결혼 준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계속 확인하고 물어보셨거든요. 제가 태호 씨가 나머지 혼수는 결혼 후에 해준대 라고 하면 아빠는 우선 그래 다음에 또 이야기하자 라고만 하셨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전화를 끊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하셨어요. 딸, 약속을 지키지 않는 사람과 평생 함께 할 수는 없다. 그 한마디가 며칠 동안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근데 전 그때 인정하기가 싫었어요. 아빠 말이 맞다는 걸 인정하면 이 결혼 자체가 흔들리는 거니까요. 그렇지만 저처럼 아빠도 점점 불안해하시는 게 느껴졌어요. 전화할 때마다 말씀은 안 하시지만 한숨이 섞여 나왔고 그래 단답만 하시면서 빨리 끊으려 하셨거든요. 예전에는 제 이야기를 묵묵히라도 끝까지 들어주시는 분이었는데 요즘은 듣기가 힘드신 것 같았어요. 저도 그런 아빠의 마음을 이해하고 있었어요. 하나뿐인 딸인데 어긋나는 결혼을 하는 것처럼 보이니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아빠에게 상황을 보고하고 싶어하던 제 마음이 이기적이었던 거죠. 한 번은 주말에 아빠 공장에 들렀는데 아빠가 사무실에서 뭔가를 보고 계시다가 제가 문을 열자 얼른 서랍에 넣으시더라고요. 평소에 안 그러시는 분이라 좀 이상했어요. 뭐야? 아빠 뭐 보고 있었어? 했더니 아무것도 아니다. 거래처 서류야 라고 하셨어요. 아빠 눈이 평소보다 충혈돼 있었고 책상에 커피잔이 서너 개 놓여 있었거든요. 밤새 뭔가를 하신 것 같았는데 그땐 그냥 일이 바쁘신가 보다. 건강 챙기셔야 하는데 하고 넘겼어요. 그러다 또 한 번은 아빠가 저한테 직접 물으셨어요. 태호가 지금까지 실제로 보탠 돈이 얼마냐? 정말로 집안이 여유로운 거 맞아? 대답을 못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집 매매금이나 예식장 계약금도 제가 냈고 남편이 낸 건 데이트 비용 정도가 전부였어요. 아빠 앞에서 그걸 입 밖에 내기가 부끄럽더라고요. 아빠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드셨어요. 아빠가 지금껏 일하면서 나중에 갚겠다고 하는 사람 치고 제대로 지킨 놈 못 봤다. 저도 모르는 게 아니었어요. 근데 저한텐 결혼이 간절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엄마 아빠의 이혼을 어릴 때 너무 가까이에서 봤잖아요. 엄마 아빠가 싸우는 소리, 엄마가 울면서 전화하는 소리, 엄마가 캐리어 끌고 나가는 소리. 그게 제 어린 시절에 가장 기억나는 소리였어요. 친구들은 주말에 가족끼리 놀러 가는데 저는 아빠 공장에서 혼자 숙제를 했죠.
그래서인지 안정적인 가정에 대한 갈망이 남들보다 훨씬 컸어요. 빨리 결혼하고 평범한 가정을 꾸리고 저녁에 식탁에 둘이 앉아서 밥 먹는 그런 일상이 너무나 갖고 싶었어요. 제가 겪지 못한 그 평범함을 만들고 싶었어요. 태호가 완벽하지 않다는 건 알았지만 이 사람이면 되겠다, 내가 좀 맞추면 된다라고 스스로를 끝없이 설득하고 있었죠.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이 간절했던 게 아니라 외로움이 무서웠던 거였어요. 이 마음을 처음으로 아빠에게 솔직히 고백하니 아빠는 더 이상 말리지 않으셨어요. 무슨 일이 있으면 아빠한테 먼저 말해라. 꼭이다. 전 그때부터 남편을 경계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이렇게 미적지근한 사람인 걸 알았으니까 앞으로 더욱 조심해야겠다는 생각이었죠. 계산적이어도 좋으니 따질 건 따지자는 마인드로요. 그때도 남편은 여전히 잘해줬어요. 만나면 다정했고 카톡도 매일 했고 사랑해 같은 말도 자주 했어요. 근데 제가 모르는 데서 이상한 일이 슬슬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루는 동호회 모임이 있었는데 저는 연주회 리허설 때문에 참석하지 못했거든요. 모임이 끝나고 친한 여자 회원한테 카톡이 왔어요. 지연아, 한 가지 말해줄 게 있는데 태호 씨가 오늘 모임에서 네 얘기하면서 장인어른이 사업 좀 하시는데 결혼하면 든든할 것 같다는 식으로 말하더라. 난 그게 좀 그렇더라고. 그 말 듣고 머리가 확 뜨거워졌어요. 아빠 사업 이야기를 왜 남들 앞에서 그렇게 하는 거죠? 마치 장인 재력을 자기 배경처럼 쓰는 느낌이었어요. 그 친구가 말하길 남편이 결혼하면 공장도 물려받을 수 있지 않겠냐, 잘 버텨야겠다라는 말까지 했다는 거예요. 그 말까지 듣고는 정말 속이 뒤집어졌어요. 남편한테 바로 따졌더니 그냥 우리 집안 자랑한 건데 뭐가 문제야. 사실인 거잖아. 너무 예민하게 구는 거 아니야? 욕한 것도 아닌데 뭐 어때? 하면서 오히려 제가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말하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됐어요. 제가 화를 내면 남편은 알겠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하면서 수습하고 며칠이 지나면 또 비슷한 일이 반복되고 그랬죠. 또 하나는 남편이 제 연주회 날 회사에서 야근이라 못 간다고 한 적이 있었어요. 저에게 소홀하게 되는 핑계가 점점 늘어나는 게 서운했지만 직장 생활하면 그럴 수 있지 하고 넘겼어요. 근데 며칠 뒤에 동호회 단톡방에 올라온 사진 폴더를 보다가 바로 그 날짜에 남편이 모임에서 웃고 있는 사진이 있었어요. 야근이 아니라 거짓말이었던 거죠. 속에서 뭔가가 확 끌어올랐어요. 따져보고 싶었지만 결혼을 코앞에 둔 상태에서 또 크게 싸우면 이 관계 자체가 흔들릴 것 같아서 참았어요. 작은 거짓말이니 신경 쓰지 말자 싶다가도 어디까지가 작은 건지 이미 기준이 무너지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저녁, 남편이 갑자기 새로운 이야기를 꺼냈어요. 예식 준비는 좀 더 필요하니까 혼인신고부터 먼저 하자. 이유가 뭐냐고 물으니까 기혼자면 회사에서 주거수당이 나온다, 대출 조건도 유리해진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거부했어요. 예식도 안 했는데 무슨 혼인신고를 먼저 해. 난 좀 그래. 라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표정이 일그러지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난 진심이야. 빨리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거야? 사정이 있다고 했잖아. 그거 먼저 한다고 시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그날 이후로 남편은 거의 매일 혼인신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카톡이 와 있고 점심때 또 연락이 오고 저녁에 전화하면 결국 그 이야기로 돌아가고 만날 때마다 신고 날짜 잡자가 첫마디였어요. 한 번은 저녁 먹다가 갑자기 울면서 내가 이렇게까지 매달리는 거 살면서 처음이잖아. 날 못 믿는 거야? 좀 믿어줘. 라고 하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는 남편을 보니까 마음이 약해졌어요. 저도 이 사람을 사랑하긴 했으니까요. 주변 사람한테 물어보면 법적으로 부부가 되고 싶다는 건데 뭐가 문제야, 오히려 책임감 있는 거 아니야? 라는 반응이 대부분이었고요.
이틀에 한 번 걸로 사정하고 졸라대니까 결국 지쳐서 알겠다고 하고 날짜를 잡았어요. 남편은 본인이 서류를 미리 다 준비해 놓겠다고 하더군요. 다른 건 다 미루거나 회피했으면서 이건 빠르네 싶긴 했어요. 그땐 별 생각 없이 시키는 대로 했죠. 혼인신고하기로 한 날 아침 남편한테서 카톡이 왔어요. 10시에 구청 앞에서 보자. 서류 다 챙겼지? 서류 봉투를 챙기고 세수하고 옷을 입고 차에 탔어요. 시간이 좀 남아서 주변 돌아볼 생각으로 일찍 준비해서 나갔죠. 도로가 한산한 시간이라 차가 잘 빠지더라고요. 그렇게 한 10분쯤 달렸을까? 아빠한테 전화가 왔어요. 딸, 구청 가지 말고 아빠한테로 차 돌려. 아빠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는 것도 아니고 화가 난 것도 아니고 뭔가가 눌려있는 목소리였죠. 아빠 왜? 나 지금 구청 가는 길인데. 제발 아빠 말 들어. 오면 설명해 줄게. 지금 바로 공장으로 와. 태호한테 말하지 말고. 아빠가 제발이라는 말을 쓰는 걸 살면서 처음 들었어요. 그 단어 하나에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아빠는 절대 그런 말을 하는 분이 아니거든요. 부탁하는 것 자체를 못하시는 분이에요. 평생 혼자 해결하시는 분이 그런 말을 하니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차를 돌렸어요. 공장까지 30분. 핸들을 잡은 손에 땀이 났어요. 머릿속이 온갖 생각으로 뒤죽박죽이었어요. 아빠가 쓰러지신 건 아닌가? 공장에 무슨 일이 난 건 아닌가? 아니면 남편에 대한 무슨 이야기인가? 그 사이에 남편한테서 전화가 4번 왔어요. 안 받았어요. 카톡도 계속 왔어요. 자기야 어디야? 구청 도착했는데 왜 안 와? 전화 좀 받아. 뭔 일이야? 왜 이래? 읽지 않고 화면을 엎어놨어요. 심장이 세게 뛰었어요. 무슨 일인지 모르겠는데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건 확실했어요. 공장 주차장에 차를 세우고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문을 열었는데 아빠가 책상 앞에 앉아 계셨어요. 밤새 주무시지 못한 것 같았죠. 책상 위에 서류 뭉치랑 노트북이 펼쳐져 있었어요. 앉아라. 아빠가 서류를 하나씩 펼치기 시작했어요. 그 서류를 보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알고 보니 아빠가 혼자서 남편을 조사하고 계신 거였어요. 제 앞에 놓인 게 바로 그 자료들이었어요. 아빠가 그간 사업을 하시면서 쌓은 인맥이 넓잖아요. 처음에는 혼자 조심스럽게 알아보셨대요. 남편한테 직접 뭘 물어보면 경계할 테니까 주변을 먼저 파신 거죠. 거래처 중에 신용조회 관련 업무를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분한테 사위 될 사람인데 좀 알아봐 줄 수 있겠냐? 라고 부탁하셨대요. 아빠 성격상 남한테 그런 부탁을 하는 게 힘드셨을 텐데 말이죠. 결과는 충격이었어요. 남편 신용등급은 바닥이었어요. 카드 연체 이력이 여러 건, 소액 대출도 쌓여 있었고 일부는 추심 단계까지 간 상태였대요. 부자는커녕 빚더미에 앉아있는 사람이었어요. 아빠는 거기서 멈추지 않으셨어요. 남편이 다닌다는 인테리어 회사에 직접 전화를 하셨대요. 거래건으로 연락드렸다면서 태호 이름을 대보니 회사 쪽 답변은 그런 직원은 없습니다였어요. 남편은 회사원이 아니었어요. 직장도 거짓이었던 거죠. 그리고 결정적으로 법무사를 통해 확인한 게 있었어요. 남편이 이전에 2번 결혼한 이력이 있었던 거예요. 2번 다 5년 안으로 이혼했더라고요. 저한테는 한 번도 말한 적이 없었어요. 연애하면서 이런 적 처음이야. 결혼에 대한 로망이 있었어라는 뉘앙스는 여러 번 이야기했지 이혼 경력이 있다는 말은 단 한 번도 하지 않았거든요. 아빠가 그 법무사를 통해 전처 쪽과 접촉을 시도하셨고 우여곡절 끝에 첫 번째 전처와 통화를 하셨대요. 아빠가 전화기를 들고 자기소개를 하신 후에 본인 딸이 박태호 씨와 결혼을 앞두고 있는데 혹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겠냐고 물으셨다는 겁니다. 전처가 들려준 이야기는 제 상황과 소름이 끼칠 정도로 똑같았어요. 수법은 이랬어요.
남편은 만날 때 부잣집인 척 행동하면서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여자에게 접근하고 결혼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시킨 거예요. 집을 마련할 때가 되면 갑자기 지금 돈이 묶여 있다면서 여자 쪽에서 매매금을 내게 유도해요. 혼인신고를 서두르고 법적 부부가 된 뒤에는 대출금을 어느 정도 같이 갚았대요. 일정 기간 같이 살게 되면서는 가사를 핑계로 일을 그만두겠다고 해요. 사실은 직장을 다니고 있었는지 아닌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집안일에 기여한 척을 해요. 밥도 해주고 집 청소도 하고 장도 보고 혼인 기간에 부부가 함께 살면서 형성한 거나 유지한 재산은 이혼 시 재산 분할 대상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부동산이 아내 명의로 되어 있어도 남편이 혼인 기간 동안 가사 노동이나 생활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면 기여도에 따라 재산의 일부를 분할받을 수 있었어요. 남편은 이걸 노린 거였어요. 그렇게 몇 년 정도 혼인 상태를 유지하다가 적당한 시점에 이혼을 요구하면서 재산 분할을 청구했어요. 그렇게 첫 번째, 두 번째 아내한테 재산을 뜯어내 생활한 거예요. 이 전처 말로는 남편이 이혼 과정에서 자기 기여도를 입증하기 위해 장본 영수증, 공과금 납부 내역, 집안일 한 사진, 아내를 위해 요리한 사진까지 미리미리 폰에 저장해뒀다고 하더라고요. 요리학원 다닌 것도 살림을 잘하는 척한 것도 전부 나중에 기여도를 증명하기 위한 포석이었어요. 계획적이었어요. 처음 만남부터 이혼까지 전부. 연애할 때 보여줬던 그 다정함도, 산 정상에서의 커피도, 네가 첼로 치는 모습이 제일 좋다라는 말도 다 각본 위의 대사였어요. 재산을 뜯어내서 자유롭게 원하는 거라며 살아갈 계획이었겠죠. 아빠가 서류를 다 확인시켜주면서 말씀하셨어요. 이게 그놈 정체다. 전 의자에 앉은 채로 몸이 굳어버렸어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아빠가 뭔가를 더 말씀하셨는데 귀에 안 들어오더라고요. 한참 뒤에야 아빠가 제 손을 잡으셨는데 그 손은 참 거칠고 따뜻했어요. 그 감촉에 정신이 돌아왔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남편의 진실은 부잣집 아들이 아니라 사기꾼이었어요. 동호회에서 보여줬던 그 여유로운 모습, 외제차, 비싼 등산 장비, 브랜드 옷, 회식 때 통 크게 계산하던 모습, 전부 이전 아내들한테서 뜯어낸 재산 분할금으로 만들어낸 껍데기였어요. 그 돈으로 여행을 다니고 취미 활동하는 사기꾼이었고 애초에 직장도 없었으며 집에서 받은 돈이 있다는 것도 거짓이었죠. 남편이 저한테 접근한 것도 다 계산이었어요. 동호회에서 제가 아빠 사업 이야기를 지나가듯 한 적이 있거든요. 남편은 아마 그걸 듣고 저를 타깃으로 잡은 것 같았어요. 혼인신고를 그렇게 울면서까지 서두른 것도 이유가 있었고요. 전처 말로는 남편이 혼인신고 직후부터 아내 명의 재산을 파악하고 이혼 시 유리한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빠가 이제 정리하자며 남편한테 전화를 하셨어요. 스피커폰으로 켜놓았는데 남편이 바로 받았어요. 아버님, 지원이가 구청에 안 와서 걱정하고 있었어요. 거기 갔던 거예요? 태호야, 우리 다 안다. 네가 결혼했던 이력, 신용상태, 직장 없는 것까지 다 알아. 할 말 있으면 해라. 전화기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숨소리조차 안 들렸어요. 5초, 10초, 사무실에 시계 초침 소리만 울렸죠. 남편이 아버님, 그게 하다가 말을 잇지 못했어요. 번드르르하게 말을 잘하던 사람의 입이 처음으로 막힌 거예요. 그러자 아빠가 한마디 더 하셨어요. 내 딸 앞에 다시 나타나면 그땐 경찰서에서 보게 될 거야. 알아서 정리해라. 뭐 넌 한 게 없어서 정리할 것도 없겠지만. 그리고 젊음을 그따위로 허비하며 살지 마라. 남 등쳐먹으며 살기엔 아까운 인생 아니냐. 전화가 끊어졌어요. 그 뒤로 남편은 제 번호를 차단했고 카톡도 탈퇴했어요.
동호회 모임에서도 증발하듯 사라졌어요. 늘 제 곁에 있을 것만 같던 그 사람이 몇 시간도 안 돼서 연기처럼 없어진 거예요. 그 사무실에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소리를 내서 운 건 오래간만이었어요. 창피하다는 생각, 분하다는 생각, 무섭다는 생각이 한꺼번에 밀려왔죠.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처음부터 날 사랑한 적이 없었단 사실이 제일 아팠어요. 아빠가 옆에 앉아서 아무 말 없이 등을 쓸어주셨어요. 한참 뒤에 아빠가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미안하다. 더 일찍 알아봤어야 했는데. 미안하다니 가당치도 않았죠. 아빠가 아니었으면 전 그 구청에서 혼인신고를 했을 거고 몇 년 뒤에 집 절반을 뜯기고 빈손으로 남았을 거예요. 아빠한테 미안한 건 저였어요. 그렇게 며칠간 멍하게 보내다가 분노가 슬픔을 덮었어요. 울기만 하고 있을 수 없었어요. 남편이 이전에 2명한테 같은 짓을 했으면서도 아무런 처벌 없이 돌아다니고 있다는 게 너무 화가 났어요. 저 다음에 또 피해자가 나올 수도 있잖아요. 아빠도 같은 생각이셨어요. 그래, 네 말이 맞다. 가만히 있으면 또 다른 집딸한테 똑같이 하겠지. 끝까지 가자. 아빠는 법무사를 통해 이혼 전문 변호사를 소개받았어요. 변호사 사무실에 아빠랑 같이 가서 그동안 모은 서류를 전부 테이블 위에 펼치셨어요. 신용조회 결과, 전처 통화 내용 정리, 혼인 이력, 그간의 거짓말을 증명하는 자료 등 변호사님이 서류를 하나하나 넘기면서 표정이 점점 심각해지더라고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2가지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하면서 설명을 시작했어요. 첫 번째는 형사고소였어요. 남편이 직업, 재산, 혼인 이력을 전부 속이고 제게 접근해서 집을 매매하게 유도한 뒤 혼인신고를 통해 재산상 이익을 취하려 했다는 점에서 사기 미수에 해당한다고 하셨어요. 두 번째는 민사소송이었어요. 남편이 거짓 약속으로 제가 매매자금을 부담하게 만든 부분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한 거예요. 그렇게 고소장을 접수하고 나서 남편한테 경찰 출석 요구가 갔어요. 한 번은 무시했고 2번째도 나오지 않았어요. 그 과정이 생각보다 오래 걸렸어요. 기다리는 동안 제가 초조해하니까 아빠가 끝까지 간다고 했으면 끝까지 가야지. 서두르면 놈한테 약점 잡힌다 라고 하셨어요. 아빠가 사업하시면서 소송도 몇 번 겪어보셨으니까 법적 싸움에서 조급함이 독이 된다는 걸 아신 거예요. 결국 소재 파악이 됐는데 남편은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서 생활하고 있었어요. 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건 남편은 도주한 뒤에도 새로운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는 거예요. 수법이 동일했어요. 동호회 비슷한 모임에서 부잣집인 척 접근하고 결혼 이야기를 빠르게 진행시키는 패턴. 다행히 알아가는 과정이었던지라 그 여자 쪽은 아직 피해가 발생하기 전이었다는 거죠. 이 사실이 알려지면서 남편에 대한 수사가 더 탄력을 받았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남편의 실체가 전부 법정에 드러났어요. 남편 측 변호사는 혼인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느니 피고인은 진심으로 원고를 사랑했으며 사기 의도가 없었다라느니 항변했는데 3건의 동일 수법이 반복된 게 확인된 상황에서 그 말은 아무런 설득력이 없었어요. 결과적으로 판결은 사기 미수 유죄, 집행유예 없는 실형이었어요. 민사에서도 손해배상 판결이 나왔고요. 배상금이 당장 돌아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법적으로 남편이 한 짓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게 된 거예요. 법정에서 그 사람 얼굴을 봤어요. 푸석한 얼굴에 고개를 숙이고 있었는데 한 번도 저를 안 쳐다보더라고요. 죄책감인지 염치 없어서 그런 건지 이유는 모르겠지만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시원하다기보다 허탈했어요. 이 사람한테 마음을 줬던 시간이 떠올라서요. 우리의 마지막이 이런 모습이라니. 근데 돌아오는 길에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게 아니었으면 남편은 또 다른 사람한테 같은 짓을 했을 거예요. 그걸 제가 멈춰 세운 거잖아요. 그걸로 된 거예요. 법정을 나오는데 아빠가 밖에서 기다리고 계셨어요.
결과를 말씀드리니까 아빠가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잘 끝났다도 아니고 속 시원하다도 아니고 그냥 묵묵히 고개만 끄덕이셨어요. 그러고는 밥 먹으러 가자 라고 하셨죠. 그 일이 있고 한동안 정말 힘들었어요. 사람이 무서워졌거든요. 누가 친절하게 대하면 이 사람도 나에게 뭔가 노리고 접근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부터 들었어요. 동호회는 당연히 그만뒀고 연주에도 집중이 안 됐어요. 리허설 중에 갑자기 눈물이 나서 화장실에서 한참 운 적도 있었어요. 동료들이 제 걱정을 하면서 컨디션이 안 좋으면 쉬어도 된다고 해주셨는데 전 오히려 쉬는 게 더 무서웠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생각이 꼬리를 물었거든요. 내가 왜 그걸 못 알아봤을까? 나는 왜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아빠한테 얼마나 큰 슬픔과 부담을 준 건가? 자책이 끝이 없었어요. 그때쯤 아빠는 제게 매일 저녁마다 전화를 하셨어요. 별 말씀은 딱히 안 하세요. 밥 먹었냐? 오늘 연습했냐? 그것만 물어보시고 끊으셨어요. 아빠다운 방식이죠. 주말마다 공장 일 끝나면 저희 집에 오셔서 같이 저녁을 드셨어요. 어느 날은 아빠가 직접 된장찌개를 끓이셨는데 된장을 너무 많이 넣어서 엄청 짰거든요. 국자로 떠보고 아빠가 혼잣말처럼 이게 왜 이러지? 이러면 안 되는데 라고 하시는데 그 모습이 웃기면서 동시에 눈물이 나더라고요. 딸 하나 때문에 재혼도 안 하고 손수 된장찌개도 배워가면서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신 아빠를 보니까 복합적인 감정이 들더라고요. 밥 먹다가 아빠가 말씀하셨어요. 딸, 아빠가 미안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낌이 이상했는데 그때 더 세게 말릴 걸 그랬다. 저는 아빠 아니었으면 나 정말 큰일 났어. 그 전화 한 통이 내 인생을 구한 거야 라고 했어요. 아빠가 고맙다고 내가 해야지 왜 네가 하냐 라면서 고개를 돌리셨는데 눈가를 손등으로 훔치시는 걸 봤어요. 매번 못 본 척 했었는데 이번엔 그러지 않았어요. 일어나서 아빠를 안았어요. 아빠는 어색해 하시면서도 뿌리치지 않으셨어요. 등을 어설프게 토닥여 주셨는데 그 어설픔이 아빠의 전부였어요. 생각해보니 이렇게 슬퍼만 하는 건 아빠와 저를 위한 게 아니더라고요. 지나간 건 지나간 일, 앞으로를 더 소중히 여기며 나아가야 했죠.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괜찮아졌어요. 처음 한두 달은 정말 바닥이었는데 어느 날 아침에 눈을 뜨니까 창밖에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고 오늘 연습 가야지라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들더라고요. 아, 나 괜찮아지고 있구나. 이제 평소와 같구나 싶은 걸 그때 느꼈어요. 주변에서 많이 도와주기도 했고요. 사정을 다 말하진 않았는데 요즘 좀 힘든 일이 있었다 정도만 했더니 다들 따뜻하게 대해주셨어요. 연주에 다시 집중하게 됐고 레슨도 새로 많이 시작했어요. 첼로를 잡고 있으면 다른 생각이 안 나거든요. 음악이 저를 다시 살려준 것 같아요. 아빠는 여전히 제 연주회에 꼬박꼬박 오세요. 이전과 달라진 게 있다면 요즘은 제가 먼저 아빠를 안아드려요. 공연 끝나고 로비에서 만나면 아빠 왔어? 하면서 안기는 게 자연스러워졌어요. 예전엔 쑥스러워서 손도 잘 못 잡았는데 지금은 할 수 있어요. 아빠는 여전히 어색해 하시면서도 팔은 절대 뿌리치지 않으세요. 얼마 전에 연주회 끝나고 같이 걸어가는데 아빠가 먼저 제 손을 잡으셨어요. 아무 말 없이요. 그냥 나란히 걸으면서 손을 잡고 주차장까지 갔어요. 그게 아빠한테서 받은 가장 큰 표현이었죠. 그렇게 요즘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모든 게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연애는 아직이지만요. 사람 보는 눈이 더 생겼을 때, 그리고 제 자신에게 솔직하고 당당해질 수 있을 때 시작하려고요. 살아가 보니 연애와 결혼보다 중요한 게 많더라고요. 무엇이 진정한 행복인지, 제 곁에 어떤 행복이 있는지 차차 찾아가는 과정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어도 매번 배움과 깨달음의 연속이네요.
얼마 전에 아빠가 이런 말을 하셨어요. 아빠는 너 하나 잘 키운 게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다. 널 키우면서 후회되는 순간은 단 한순간도 없었어. 그거에 너도 자부심을 갖고 살아라. 아빠한테 그런 말은 처음 들었어요. 저도 이렇게 말했죠. 나도야. 아빠 딸로 태어난 게 내 인생에서 제일 잘한 일이고 감사한 일이야.